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우수기술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이번 전북대학교 우수기술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북대학교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기술 설명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보유 유망기술의 소개 및 기업과 대학의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민국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지역과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컬한 대학을 만든다는 미션, 공감과 혁신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창의 융복합 인재, 연구 수월성, 지역과 세계 공헌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며 지역 균형 성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대학 혁신자원 보유,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기업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 5번째,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와 같은 다수의 월드클래스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 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산학연 공동 R&D 연계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자회사 설립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 기업의 문제 해결 및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배출을 위한 현장 실습, 대학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4단계 BK21 사업, 대학 기술 경영 촉진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우수 연구 성과물 및 보유 기술들을 사업화에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플러스 사업을 통해 자산의 발굴 및 고도화,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며 투자 재원 마련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3년간 평균 국내 특허 출원이 229건, 해외 특허 출원이 47건으로 우수한 출원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이전 실적으로는 2018년 74건, 2019년 102건, 2020년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수요 기업에 대학의 기술을 적극 이전하여 기업의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자 분석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시 기술 이전 성과 창출, 실용화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한 교원의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창업에 기여, 기술료 재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 정책 추진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수익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조기환입니다. 최고의 산학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대학교 조기환 산학협력단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조기환입니다. 2021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과 교직원 및 학생, 기업 관계자, 지자체 유관기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 10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학교가 대한민국 혁신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양성과 학문 간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국가 발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발전의 잠재적 동력을 이끌어내고 월드클래스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연구자와 우수 기술을 적극 이전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전략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온라인 기술설명회는 우리 대학의 창의력과 우수 연구자의 연구 성과물로 빚어낸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우수 연구의 경쟁력 제고와 산학협력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성장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선순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술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우리 대학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 직원을 포함한 모두가 더욱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로 느껴집니다. 신산업과 유망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학생과 기업과 유관기관, 지자체, 지역 주민이 모두에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미래 신기술 개발과 융복합 연구 육성,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대학교 우수기술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컴퓨터공학부의 이준환 교수님의 시각감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각감지 방법입니다. 시각감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각감지 방법 기술을 개발한 컴퓨터공학부 이준환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와 같고요. 그 기술의 필요성 하면은 화재 감지, 저희 기술의 내용 화재 감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CCTV를 이용을 해서 화재 감지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CCTV의 장점은 넓은 범위 또는 좁은 범위의 감지가 모두 가능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장비 없이도 화재의 특징까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CCTV를 이용을 해서 화재 감지를 시도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화재 분석,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화재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화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양태를 가지기 때문에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시간과 공간, 따라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화재 형태 및 양상을 분석해서 화재 감지의 성능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 화재 발생 장소, 연기 유무 또는 습도 이런 또 다른 센서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재 감지 성능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화재를 감지하고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런 공간적인 특징들을 누적해서 화재 여부를 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간 영상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화재 여부를 감지한 결과를 다수결 투표를 이용을 해서 몇 번 동안 누적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화재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센서 또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종합적인 화재 여부를 판단하였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염이라든지 연기의 넓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영상 안에서의 넓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그 자동차에 실제로 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불이 난 위치를 잡아내다가 차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재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석양역에 해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정지 화면으로 보면은 대단히 화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얘가 화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 확률이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성능 평가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포기아라는 공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포기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 기술이 못 찾은 게 1.45%, 그리고 잘못 찾은 게 2.46%, 그래서 97.68%의 정확성을 올렸는데 다른 방법들도 거의 이제 못 찾은 것이 0에 가까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기술 여기는 장단기 메모리와 다수결 투표까지를 거쳤을 때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거쳤을 때는 98.45%의 높은 정확성으로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포기오 데이터셋은 비디오 클립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디오 데이터셋을 얻어서 적용해 본 결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화재 또는 비화재의 창값의 확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100%에 도달하는 화재다 비화재다가 정확성이 100%에 도달하는 시간이 2분 이내로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 감지 방법을 저희가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에서는 시공간 정보를 융합했고 또 다른 센서 정보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술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술은 범용으로 논문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든지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두 편의 국제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나노바이오 기계 시스템의 오종현 교수님의 고압 포화 증기 기술을 이용한 다공성 멤브레인 제작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의 새로운 기술은 고압 포화 증기 기술을 이용한 다공성 멤브레인 제작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부의 스몰바이오 엔지니어링 실험실에 있는 김유재 연구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정보, 그 다음에는 기술 개요, 그리고 기술의 특징, 경쟁 기술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정보입니다. 현재 저희의 기술은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개요입니다. 우선 이 본 기술에 대한 현황으로는 기존의 다공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 제작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열경화법, 염칠출법, 그리고 염발포법, 상분리법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스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관련된 하나하나의 스텝마다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으며 또 동결건조법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포어 사이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다공성 멤브레인의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공성 멤브레인 제작 방법은 여러 공정 단계로 이루어져 제작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기술과 같은 경우 아래쪽 하단에 보이게 되면 이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플랫한 평평하였던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게 되어서 구멍의 범위를 여러 개를 조절하게 되면서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며 이러한 스텝들은 원 스텝으로 120도와 0.12메가파스칼의 이런 환경에서 2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특징입니다. 우선 이전의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스텝이 필요했던 프로세스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가지 소개해줬던 많이 사용되는 다공성 멤브레인의 제작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히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PDMS라고 하는 생물에게 되게 적합한 그런 소재들의 내부에 있었던 나노포어들이 이 열에 의해서 버블이 생성이 되면서 랜덤하게 형성이 되는 첫 번째 스테이지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점차적으로 템퍼러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균일하게 되면서 이 포어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에 따라 레인지가 차례대로 정렬이 되면서 포어들이 정렬되는 이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레셔들이 위쪽에서 누르게 되면서 이 포어들이 하나의 그 멤브레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얘네들을 눌렀던 이 프레셔들이 터지게 되면서 포어들이 위쪽부터 터지게 되고 구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구멍들 간에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 포어와 포어 사이에서 미디어들이나 혹은 뭐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이 포어들을 통해서 이동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 포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포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적 특성들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이 레이쇼의 값이나 또 러프니스라고 하는 거칠기의 값, 또 에어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은 단지 멤브레인을 제작할 때 이 웨이퍼 위에 PDMS라고 하는 용액의 RPM, 즉 코팅 두께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기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적용되는 그 필드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드는 이유는 마이크로 스케일에 실험을 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 안에 세포들을 넣거나 혹은 DNA를 넣어서 실험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PDMS 같은 경우 평평한 멤브레인 때문에 세포들이 잘 부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부착률을 높이고 또 세포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세포 실험이나 마이크로 채널 내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그러한 스텝들 간에 기존에 이제 남아있었던, 과정 중에 남아있었던 그 몰리큘들이 세포들에게 오히려 톡시시티를 높여주게 되는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PDMS에 배어한 상태에서 단지 이것을 히팅을 통해, 그리고 이제 프레셔를 통해서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만 아주 간단하게 방법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세포들이나 혹은 이제 DNA, 어떤 프로틴들에게 변형을 주지 않고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만들 수 있는 PDMS는 평평한 것에 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포어가 많이 있는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세포들의 부착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케미컬들에 의해서 취약했던 그런 이제 세포들이나 혹은 DNA, 단백질의 변성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적용하는지 그 적용 분야와 그에 따른 저희 테스트했던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을 코팅하였을 때 얼마만큼 잔존해 있는지,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한 실험입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 스태틱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을 이 멤브레인 위에 떨어뜨리고 그냥 가만히 둔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코팅 워싱을 했을 때, 씻겼을 때 얼마만큼 콜라겐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위에 같은 그림은, A와 B 같은 그림은 지금 콜라겐이 워싱을 한 후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반면에, 밑에 있는 C와 D 그림을 보게 되면 포러스 멤브레인에서는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혈관 면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다이나믹 컨디션이라고 하여서 채널 내에서 플랫한 PDMS와 포러스한 PDMS 두 개를 두고 이제 코팅을 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워싱 후에 여전히 포러스 멤브레인 위에서 더 많은 콜라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의 그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밑에 그래프로 비교해 본 결과 포러스 멤브레인에서 훨씬 높은 형광 발현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NA 어드이전 테스트입니다. DNA 같은 경우도 PDMS의 플랫한 표면에서는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의 포러스 멤브레인 위에서는 DNA들이 잘 붙어 있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C의 두 번째 그림은 포어 안쪽에서도 DNA들끼리 이 포어와 포어 사이를 채워가면서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바이오 액티브한 메테리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방사선 과학기술학과의 김종일 교수님의 중앙집중식 태양광 시스템에 의한 빅데이터 기반 가로등 원격 제어 장치 및 관리 방법입니다. 중앙집중식 태양광 시스템에 의한 빅데이터 기반 가로등 원격 제어 장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 기술 소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의 최재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 개요, 기술 특징, 기술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입니다. 배경 기술로 가로등이란 밤의 어두운 도로나 고도에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에 높게 설치하는 등을 말합니다. 형식에 따라 하이웨이형, 브레킷형, 주두형 등으로 구분되며 광원으로는 수은등, 형광등, 나트륨등, 백열등, LED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태양광을 접목한 태양광 가로등 동향은 먼저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등 상단에 소형 태양광이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상단에 소형 태양광이 적용된다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제어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도 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인 중앙집중식 태양광 시스템에 의한 빅데이터 기반 가로등 원격 제어 장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로등에 센서가 장착됩니다. 이 센서를 통해 가로등 램프의 빛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빛을 센싱하게 되고 사람, 자동차, 주위 환경 등에 따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조도를 유지하는 중앙집중식 태양 가로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중앙집중식 태양광이 설치되게 되며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중앙 제어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특징입니다.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좌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독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장 발생 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특허의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 가로등 부위에 사람, 자동차 등을 인식하는 센서가 장착되며 조도, 환경 등을 인식하는 센서가 장착되고 중앙 제어부에서 이를 제어하여 배터리 충방 전 상태, 태양광 시스템 기능 상태 등 빅데이터 기반 검축이 가능하여 기존 태양광 가로등에 비해 고장 유무 확인 및 수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자연 채광 등 조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계절적 요인, 외부 요인 등의 중앙 제어를 통해서 램프 고장, 교체 시기를 인식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배터리 시스템에 전력 부족이 있을 시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며 중앙 제어부 배터리 열 감시를 통해 배터리 고장을 방지하고 화재를 예방합니다. 가로등 조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 즉 시간, 날씨, 기온 등에 따른 정보 저장을 하여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날씨 정보에 따른 종작을 제어하고 환경 정보에 따른 각각 다른 가로등의 밝기 및 색을 제어하는 게 이 본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피크 부하 시 개통 연계를 통한 피크 전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로등 이상, 배터리 고장, 화재 경보 등을 통한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램프 교체 시기, 배터리 전력 부족 등을 사전에 알림받을 수 있고 환경에 따라 가로등 색 및 밝기를 조절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의 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기대 효과를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비뇨기 과학과의 박종관 교수님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 및 이리도이드 유도체로 구성된 화합물 조합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호르몬 장애 또는 갱년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의대 비뇨의학과 박종관 교수입니다. 오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하고 그리고 이리도이드 유도체로 구성된 화합물 조합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남성 호르몬 장애 또는 갱년기 예방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틸리펌이라는 천연물 추출물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이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추출물인 모틸리펌에서 화학적으로 구분해낸 싱글 컴파운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이리도이드 유도체하고 플라보노이드 유도체가 되겠는데 이것들이 남성 갱년기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약 조성물로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유병률을 보면 40세에서 79세까지 2.5%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나이별로 보면 40대는 0.1, 50대는 0.6, 그리고 60대는 3.2%, 70대는 5.1%로 증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람들한테는 점점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이 남성 호르몬은 약 1 내지 2%가 감소하고 또 남성 호르몬을 붙잡는 그 SHBG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1 내지 2%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소되는 효과는 약 1 내지 3%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여기에서 점점점 나이가 증가하면서 이 증상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성 갱년기 치료제가 있었느냐?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바르는 연고 또는 주사, 먹는 약이 있는데 바르는 거나 주사는 매번 그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먹는 것은 쉽기는 하나 효과적이지 못해서 또 가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이 중간을 들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천연물 치료제들이 좀 찾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모틸리펌이라는 M은 개실새삼과 파국천 그리고 양파 껍질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중국 고의학서에서 내용을 찾았고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혼합물을 추출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유명한 페이퍼에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가 이미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로 시스플라틴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건 연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을 항암 치료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약제가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뜨리고 남성 호르몬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동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추출한 그 모틸리펌이라는 3가지 천연물 추출물로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피나스트라이드라는 그 남성 호르몬을 약간 증가시키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 약제가 정말로 우리 몸에 들어가 있을 때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양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 보고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천연물을 이렇게 추출해서 3가지를 추출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고 이것들 중에 그러면 많은 그 화학물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구분해서 확인한 것이 되겠는데 모노트로핀, 아스트라갈린, 스피로사이드 3가지의 천연물에서 유리된 화학물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모노트로핀, 그리고 아스트라갈린, 스피로사이드 이 맨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6가지의 피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분류를 했고 그 내용이 모노트로핀, 아스트라갈린, 스피로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물질들이 들어있는 양을 보게 되면 그람당 미리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모노트로핀은 그람당 한 6.68 그리고 아스트라갈린은 0.41 그리고 스피로사이드는 3.62 그람당 이 모틸리펌 천연물 그람당 이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PK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맨 왼쪽 A, B, C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3가지 각각의 그 단일 화학물을 경구와 주사로 투여해서 혈중 내에 언제 최고도에 도달하고 언제 없어지는지를 보는 내용이 되겠는데 대개 100분에서 200분 사이에 피크에 올라가게 되겠고 혈중이나 이 경구를 투여했을 때 흡수돼서 작용하는 그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과 양이 대략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캔서셀 인터내셔널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투여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본 것이 되겠는데요. 컨트롤에 비해서 시스플라틴을 썼을 때 가운데가 시스라는 것이 시스플라틴인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시스플라틴 플러스 모틸리펌을 같이 동반해서 투여를 했더니 다시 떨어졌던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걸 봐서 이것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스타 프로틴인데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시스플라틴을 줬을 때 가운데 시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타 프로틴인데 스타 프로틴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걸 봐서 이게 스타 프로틴이 영향을 주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같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피나스트라이드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탈모 때 쓰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약은 특성이 남성 호르몬을 약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약제를 쓰게 되면 여기 보시면 F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피나스트라이드를 준군인데요. 컨트롤군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DA100이라는 것이 모틸리펌인데 그걸 추가했을 때 보면 더 증가 5.57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나스트라이드를 쓰는 그 탈모 환자에서 이 약을 추가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탈모에서 쓰는
탈모에 왜 쓰느냐? DHT라는 게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DHT로 바뀌는데요. DHT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억제하는 역할을 피나스트라이드가 하고 있죠. 그러나 남성 호르몬은 이제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계 정맥류 모델인데요. 남성에서 남성 불임 중에서 가장 많은 모델이 이 베리코실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면 VC가 가운데 있는데 역시 남성 호르몬을 컨트롤에 비해서 베리코실을 만들게 되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이 다른 그룹에서는 모틸로폼 플러스 베리코실 그룹이 되겠는데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감소됐다가 이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같이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왼쪽에 있는 것이 특허인데 남성 갱년기 예방 및 치료 특허, 기능성 식품도 해당이 되고 또 약물도 해당이 되는데 이 특허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임상시험을 기능성 식품으로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샘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컴포넌트인데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이리도이드가 해당이 되는데 아까 세 가지 화학물질이 여기서 구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플라보노이드와 이리도이드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그 화합물을 혼합해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쥐를 이용했고요. 여기서 이 약재를 모노트로핀, 아스트라갈린, 스피로사이드가 섞여 있는데 모노트로핀은 이리도이드 유도체고 아스트라갈린은 플라보노이드, 또 스피로사이드도 플라보노이드 유도체가 되겠습니다. 정계정맥류 모델을 만들었고 이 약재를 투여해서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 베리코실, VC에서는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베리코실 그룹 중에서 이 약재를 세 가지를 혼합한 것을 주었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거 베리코실 때도 굉장히 효과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타 프로테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스타 프로테인의 양을 측정을 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바그래프에서 베리코실 때 스타 프로테인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 MAS 세 가지 약재를 투여한 것을 그룹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걸 봐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연구했던 것과 동일한 기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나타내느냐 되는 건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도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거고 정계정맥류도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또 불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겠는데 이 약재는 그러한 그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기전들을 차단을 해서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천연물로 이용해서 갱년기 회복하는 특허를 가졌고요. 두 번째 특허는 이 세 가지 화학물, 이리도이드와 플라보노이드에 해당하는 세 가지 화학물을 이용했을 때 남성 갱년기와 그 남성 갱년기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특허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전자공학부의 이지훈 교수님의 체험형 야구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장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이지훈 교수님 연구실의 남윤수입니다. 체험형 야구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장갑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혼자서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여러 구종을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술 개요, 선행 기술, 동작 원리, 시연 영상, 적용 분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등 스포츠 콘텐츠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VR의 활성화로 체험형 콘텐츠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 컨트롤러들이 리모컨 형태로 되어 있어 야구를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구종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마트 장갑은 각 손가락별로 힘 센서가 장착되어 손가락의 구부러짐을 파악하고 손 모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손등에는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부착되어 손의 방향과 속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데이터들을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제작한 시제품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 영상은 스마트 장갑을 이용해 손의 움직임을 게임에 반영한 모습입니다. 아래 영상은 스마트 장갑을 이용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선행 기술입니다. 기존 기술로는 적외선 센서망을 사용하여 공의 속도와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 카메라를 통한 모션 인식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장치 모두 공의 구종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종을 파악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손가락들이 구부러지는 구간을 총 10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손가락이 완전히 펴져 있을 때는 큰 구간값을 가지고 손가락이 구부러질수록 작은 구간값을 가집니다. 아래 표는 구종별로 각 손가락들이 어느 구간값을 가지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야구는 구종마다 손가락들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손가락들이 얼마만큼 구부러져 있는지 측정하면 어떤 구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던지는 동작을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 장갑을 장착하고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 스마트 장갑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값이 기준값 이상이 되면 스마트 장갑은 앞서 설명한 대로 공의 구종을 파악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던지는 동작이 종료되어 가속도 센서의 값이 줄어들면 스마트 장갑 또한 작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장갑을 온라인 야구 게임에 적용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사용자가 공을 친 방식에 따라 입력되는 키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트 장갑이 적용 가능한 분야로는 게임용, 체험용 컨트롤러 산업 혹은 교육 실습 계통의 시뮬레이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형 야구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장갑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기술은 의학과의 이선영 교수님의 난소암 진단을 위한 돌연변이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 종양학과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난소암 진단을 위한 돌연변이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특히 액체 생검을 이용한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암은 현재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진단하는 방법 중 액체 생검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특허를 낸 내용인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 생검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암 진단은 크게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데,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거나 일반 혈액에서 종양표지자라고 하여 암의 특이적 성질을 추출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암 세포에서 조직을 떼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조직을 떼어서 하는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 목적으로, 초기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암이 이미 영상에서 진단한 후에 어떤 병리학적 소견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침습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안해낸 방법으로 액체 생검이라는 것이 현재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체 생검은 모든 리퀴드가 포함된 모든 액체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뿐만이 아니라 소변, 척수액 등의 인체 유래물을 이용한 검체를 추출해서 모든 환자에서 단순한 그런 어떤 액체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거의 침습도가 최소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이용한 액체 생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검진에서 할 때 환자들 일반 간 기능 검사나 일반 혈액 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혈액에는
백혈구, 접혈구, 혈소판, 그리고 물로 이루어진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혈장이라는 거, 상처났을 때 하얀색 진물이 나오는 이 혈장이라는 것은 그냥 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들에서부터 유래된 대사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사 물질들에서는 주요 대표적으로 자연사를 한 물질에서 나온 유리한 것과 뒤에서 설명할 손상된 세포가 괴사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사한 세포들은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억에서 700억 개의 세포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연사하면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DNA 같은 경우는 혈장 안에 떠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연사뿐만이 아니라 정상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백혈구 등에 의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걸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 때도 여러 가지 손상된 물질들이 혈장 안에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좀 진행이 되어서 우리 몸을 타고 돌았을 때 혈액 안에서도 타고도는 순환 종양 세포라고 해서 서큘레이팅 튜머 셀들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액체 생검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혈액의 플라즈마대, 즉 혈장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DNA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상 세포나 손상된 세포로부터 얻는 기본 정보이고, 아니면 순환하는 종양 세포를 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사진을 찍거나 영상학적 촬영 방법이나 아니면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순 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물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시행할 때 쓰는 혈액을 이용해가지고 암 초기 진단, 특히 스크리닝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암이란 것은 보통 손상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 못 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세포가 많이 있으면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디메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매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혈장 내에 그런 성분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 환자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적 검사 기간을 짧게 하거나 좀 검사를 일찍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치료한 후에 재발한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학적 검사는 1cm 이상에서 의미가 있는 상태로 검출이 됩니다. 근데 1cm 이상으로 암세포가 커지려고 하면 이미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통하여 많은 암세포가 전이가 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검사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암 치료한 후 재발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항암제 효과 등을 판단하여 이 항암제가 과연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특허를 낸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 생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난소암 환자들의 혈액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전열, 저희가 전체 그냥 빨간색 피라고 하죠. 그 전열로부터 채취된 혈장 내에 있는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DNA나 또는 순환 종양 세포를 이용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전체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특히 BAP1이라나 CDK4, ERBP2 또는 FGFR3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돌연변이 위치를 확인하여서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떠한 치료법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난소암에서, 특히 어떤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단순하게 피, 혈액 검출을 통해서 다음에 보시는 장에서 같이 다음과 같은 유전적 돌연변이, 저희가 총 6개의 유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염기 서열 변이를 확인해서 이 환자는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좀 낮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저희가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영상학적 검사를 이용해서 검출되지 않는 1cm 미만 암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액체 생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 생검의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기술은 양자 시스템 공학과 문세영 교수님의 유수 분리 필터 및 그의 제조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수 분리 필터 및 그 제조 방법 기술을 소개하게 된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문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굉장히 큰 재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보면 총 1396건으로 우리나라 인근 해안에 유출된 기름의 양은 1347kl 되겠습니다. 이 양은 1배럴이 160리터인 기름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300여 배럴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일 수도 있고 적은 양일 수도 있지만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한 번의 사고가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7년에 태안에서 발생된 허베이 스프리트 기름 유출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12,547kl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이는 총 78,000배럴의 기름이 우리 해안의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큰 사고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이 걸렸고 총 4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오일 펜스나 혹은 기름 흡착제 혹은 유처리제와 같은 분사를 통해서 해양 사고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손실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특히 흡착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2차 소각에 의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저렴하고 높은 회수율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요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최근 폐유, 폐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폐절상류나 산업 폐유, 폐수 혹은 폐식용유의 처리 등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술들이 높은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유지 보수 등이 요구되고 있어 저렴하면서도 관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적고 높은 유수 분리 효율이 요구되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수분리 방법들은 보통 부상법을 이용한 유수분리 장치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부상법이란 물과 기름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기름이 부상이 되면 이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시간이 요구되고 설치된 곳에 고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복잡한 구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미세 오일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침전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선택적인 투과 방식을 이용한 유수 분리막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실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물과 기름의 선택적인 투과를 이용하여서 유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성이나 고정성 등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또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오일의 분리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투과 방식을 이용한 유수 분리막의 개발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수 분리막은 공정 제조 단가도 낮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데에서도 단순한 필터 교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저희 기술은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의 선택적 기능화를 바탕으로 유수 분리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열린 공간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플라즈마 가스나 전구체 투입을 통해서 원하는 표면의 기능성, 친수성, 소수성, 침유성, 소유성과 같은 자유로운 선택적인 기능화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면 기능화를 통해서 유수 분리막을 제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기술은 반도체 패터닝을 이용한다든지 나노 임프린트 혹은 진공장치 속에서 증착 기술을 통하여 표면에 돌기를 형성하거나 화학적인 성분 증착을 통해 표면 기능화가 기존에도 가능은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은 고가이면서 또 장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소개드리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린 공간에서 인라인 공정이 가능하고 1분 안의 처리로 원하는 표면의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대기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하게 되고 하단부에서 기능하고자 하는 시편을 무한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표면 기능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열린 공간, 즉 롤트롤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1분 이하의 빠른 기능화로 양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온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에 강한 금속 시편뿐만 아니라 열에 약한 섬유나 폴리머 시편에서도 표면 기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 기능화 기술은 기존의 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던 표면을 물 혹은 기름에 대해서 선택적인 투과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면 기능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표면의 접촉각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처리 전에 물에 대해서 소수성, 기름에 대해서 소유성을 보여주던 시편이 플라즈마 두 가지 서로 다른 플라즈마 선택적인 처리를 통해서 초소수성 혹은 그 반대로 초친수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기름에 대해서는 초친유성 혹은 초소유성으로서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2건의 특허와 2건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로 기술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유수 분리막을 실제 유수 분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능화된 메쉬가 부착된 통을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수조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이때 부상되어 있던 기름이 자연스럽게 수집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해양 유류 유출 사고 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량 문제로 그 수조가 또 바뀌어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수조 아래에, 회수 수조 아래에 저희가 펌프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기름이 가득 차면 펌프를 통해 다시 빨아들였을 때 물은 들어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기름만 회수될 수 있어 연속적인 회수가 가능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기름을 동시에 분리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선택적 기능성을 가지는 2개의 필터를 부착하고 물과 기름을 혼합하면서 물과 기름을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실제 유수 분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로 물과 기름이 들어오게 되고 양쪽에 서로 다른 기능성을 가지는 분리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기름만 분리가 되고 있고 또 그 상반된 쪽으로는 물만 분리되고 있으며 오른쪽 표에서처럼 반복성이 우수하고 기름의 분리 효율, 물의 분리 효율이 99.9% 이상으로 아주 높음을 알 수 있고 실시간 유수 분리와 연소적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유수분리막 시장은 전체 해양 방제 시장 규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표에서처럼 세계 시장에서 유수분리 장치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150조 원, 국내는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기존의 부상법을 이용한 유수분리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유수분리막을 이용한 유수분리 장치가 저가로 대량으로 공급이 된다면 이 전체 시장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해양 오염 처리를 위한 방제 시스템 구축 예산의 증가나 최근 IMO 2020에서처럼 선박 연료 규제 및 고점도 경유의 사용 등에 대한 강화 등으로 유수분리 시장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시장 관점에서도 폐수 혹은 폐유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의 수는 증가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이 산업 폐유나 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유수분리 장치들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데요. 매년 증가하는 최수 폐유 배출 업체의 수를 고려했을 때 해당 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과 간단한 구조 그리고 쉬운 유지 보수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롤투롤로 연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생산 단가 그리고 또한 원하는 분리막의 재질에 상관없이
기능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나 기름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ESG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양오염 방제 기술의 국산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술 고도화 측면에서 기존의 기름만 분리하던 제조 기술을 물과 기름을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으로, 그리고 기름 분리 속도를 3배 이상, 물의 분리 속도는 거의 최고의 수준에 다다랐으며 분리 효율도 80%에서 99%에 이르는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양산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100mm 폭의 소형 시스템에서 현재 300mm 폭의 중대형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 긴 폭을 가지는 면적의 분리막 제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기술은 치의학과의 김정현 교수님의 작약 및 감초 혼합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 건조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킬 기술은 작약 및 감초 혼합 추출물을 이용한 구강건강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약 및 감초 혼합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건조 관련된 소재 기술은 이미 2021년도 5월 달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권리 만료 예정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인 2038년 11월 달까지 권리 만료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의 완성도는 TLL 단계에 한 약 6단계로 실험실에서의 성능 평가 단계가 완성이 돼 있고 이후에 시작품 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구강 건조증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음주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타액량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강 건조증은 그냥 타액량의 분비가 감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타액량의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충치가 더 심해지고 구취가 발생하면서 잇몸 질환까지 늘어나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의 구강건조 환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강건조증의 진료 인원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한 겨울철에 굉장히 심했다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료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강 케어에 관련된 제품은 치약, 칫솔, 가글 등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은 약 9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 제품들인 구강 청결제라든지 잇몸약 같은 시장을 포함하게 되면 약 2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약 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의 과량 사용을 통해서 다양한 구강 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은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옥수수 불검화 정량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일부 있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아니면 자일리톨과 같은 건기식 소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 건조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작약과 감초의 혼합 추출물로서 저희가 파일럿 생산한 작약 감초 추출물은 중량비가 작약이 2고 감초가 1인 2대1 비율로 혼합 추출하였고, 추출 과정은 열수 추출 및 열수 추출 후에 스프레이 드라이를 통해서 분말화를 거쳐서 대략 수율은 약 21%의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 성분 분석 패턴은 오른쪽 그래프 HPLC 핑거프린팅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표 성분은 작약의 지표 성분인 페오니플로린이 있고 감초의 지표 성분인 글라이시리진이 있습니다. 작약 및 감초는 국내산도 한약재가 있고 중국산도 실제로 이 약재들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산과 중국산의 지표 성분 함량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를 아래 표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물론 중국산이 지표 성분 함량은 더 높기는 하지만 크게 패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표 성분 함량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산 작약 및 감초 추출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였고요. 지표 성분은 작약의 지표 성분인 페오니플로린, 그다음에 감초의 지표 성분인 글라이시리진을 각각 지표 성분으로 삼아서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분석기관을 통해서 공인기관을 통해서 분석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지표 성분 함량은 페오니플로린은 1.6%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라이시리진의 함량은 대략 0.1% 함량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성, 작약 및 감초의 안전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약 및 감초는 식품공전에 다 등재된 식품 원료 소재입니다. 다만 작약의 경우는 제한 소재로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아래에 제가 명시한 바와 같이 제한 소재의 경우에는 원료 배합 시에 총 중량 대비 50% 이상만 혼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약 및 감초가 혼합되어 있지만 중량비를 50% 이내로 조절하게 되면 식용 원료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독성시험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이 자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작약 감초 혼합 추출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유전 독성과 일반 독성인 단해 반복 투여,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유전 독성은 모두 음성이었고 3개월 반복 투여 시험에서 노아의 값은 2,500mg/kg 이상이라고 확인되어서 굉장히 안전한 소재의 추출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평가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포 단위에서 한 인비트로 시험의 경우에는 타액선 상피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타액선 상피세포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또한 타액선 상피세포에서 작약 및 감초 추출물을 혼합 처치할 시에는 타액내에 섞여있는 아밀레이즈의 발현량이 증가하고 워터펌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쿠아포린 5의 발현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비버 동물 모델 2종을 통해서 타액 분비량 증가 효과를 확인해 본 시험에서도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모델은 노아지에서 타액선 분비량 증가 효과를 검증한 실험으로서 약 8주 동안 디갈락토우스를 IP로 처치해서 노아를 유발한 모델에 후기 8주 후에 추출물을 경구 투여했을 결과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노아가 더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타액량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타액량 감소가 억제되거나 타액량이 일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주의에서 당뇨 컨디션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타액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뇨쥐를 이용한 타액 분비량 증가 효과에서도 4주 동안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당뇨쥐에서는 타액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데 비해서 추출물 저농도를 투여한 군에서는 타액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고농도를 투여한 지에서는 오히려 타액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이 작약감초 혼합 추출물이 타액량 분비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작약감초 혼합 추출물 같은 경우는 식용 원료 소재이기 때문에 적용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물론 또 건강기능식품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경구제로 제형 개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쪽도 제형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형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 스프레이라든지 구강 필름을 통해서 구강 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강 건조증이 개선이 되면서 당연히 구취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과 구취를 타겟으로 해서 건강식품 쪽으로 개발할 수가 있으며, 또는 약효 쪽을 봤을 때는 천연모 의약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약감초 혼합물의 원료 단가를 보시면 대략 킬로그램 생산 단가로 보시면 분말 같은 경우는 약 8만 원, 킬로그램당 8만 원 정도의 생산 단가가 있고, 액상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 정도인 36,000원가량의 생산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실제로 투여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100원 이하의 생산 단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료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공학부의 민지호 교수님의 리소좀을 포함하는 미백용 조성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의 민지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술은 리소좀을 포함하는 미백용 조성물이고요.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효모 내에 있는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를 증폭시킨 효모 내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개관을 미백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발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배경입니다. 먼저 리소좀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리소좀은 진핵 생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세포 소기관입니다. 특히나 이 세포 소기관 내에는 약산성 조건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의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가스분해 효소들이 5, 60여 종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에서 바로 이 세포 소기관을 분리를 해서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 리소좀이라는 효소 자체는 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모 내에, 그러니까 효모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를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타겟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멜라닌을 탈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 퍼록시데이즈가 효모 내에 있는 리소좀 내에서 과량 발현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 소재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멜라닌을 합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소재들의 기능을 좀 앞서서 세포 내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전자 재조합이 진행된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이용을 해서 미백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작한 유전자 재조합 효모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벡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라는 그 효소를 이용을 했고요. 그 효소의 타입을 1, 2, 3로 분류해서 3가지 종류의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를 효모 내에서 대량 생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였고, 이 생산 자체가 이제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 내로 집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타입의 퍼록시데이즈를 과생산 유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형질 전환한 모식도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그 사이아닌 플로러센스 프로테인 발현을 통해서 그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 타입 2의 경우가 가장 발현율이 좋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모로부터 리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미백 조성물, 그리고 이 핵심이 되는 소재의 경우에는 효모 내부에 포함되고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모를 파쇄하고 그리고 효모에서부터 이 작은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효모를 대량 배양하고 그리고 몇 차례의 원심 분리 과정을 통해서 효모 내에 있는 작은 세포 소기관을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은 전자현미경 사진이 분리가 된 리소좀을 저희가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효능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3가지 타입의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를 리소좀 내에서 대량 발현을 유도한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 타입 2가 사용된 경우가 처리 후 10일째에 멜라닌의 탈색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을 칼라 감소 여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리소좀이라는 소재 자체도 그 가스분해 요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퍼록시데이즈 효소를 리소좀 내에서 대량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배가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 피부 조직을 통해서 이게 피부 안으로의 침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부에서도 이 멜라닌 입자의 분해가 가능한지를 그 아티피셜 스킨 티슈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글루타티온 퍼록시데이즈 타입 2가 대량 발현된 리소좀을 사용을 하였을 때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피부 조직 내에서 멜라닌의 입자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 이 퍼록시데이즈의 활성 역시 타입 2의 경우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만든 3가지 효소 중에서 그 2번째 타입의 경우가 가장 그 미백 조성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소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어져 있는 미백 소재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이나 코잭 액시드, 그리고 바이타민 C, 알부틴과 같은 소재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소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미 생성되어 있는 멜라닌을 분해하는 기능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처리를 해야만
멜라닌의 합성을 저해야 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티슈 내에서 생성되어 있는 멜라닌의 탈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존의 소재들과의 차별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이용한 기대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보다 이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활용하는 미생물 자체가 효모입니다. 그리고 효모는 저희가 먹을 수도 있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 유해하지 않은 미생물로부터 생체 내에서 소기가를 분리해낸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멜라닌을 직접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미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버섯 등과 같은 과색소 침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부 질환에도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로써 우수 기술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을 희망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전북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통해 문의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우수기술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교수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